드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나름대로 에버노트나 이 지금 강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 우리 모두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활기차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정말 앞으로 정진을 하면서 의미 있는 그렇게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그 톱니바퀴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 내 삶이 소모되고 있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이게 맞나? 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다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시기들을 나름대로 꽤 많이 겪었다면 겪었고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고민의 깊이를 깊게 이제 가져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성찰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얻은 깨달음은 뭐 에리 프롬의 책에서도 있습니다만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이죠.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그 양면성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식, 그런 깨달음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끝없는 이제 자기 성찰적인 실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삶의 이제 질곡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이제 안정 또는 이제 평온의 경지에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도구로서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과 이제 그런 태도를 익힌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성찰하고 또 실제로 이제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도쿄대에서 1년 연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본의 그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편집자 겸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상가는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사상을 펼쳐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지식의 편집 공학이라는 책이나 인터스코어라는 책,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하는 것도 편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그 지식들을 이제 재단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화를 이제 하고 그러한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그 실제로 자기 삶에 이제 의미 있는 얘기들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독자적인 개인적인 어떤 의미의 뭐 책을 써가지고 발표한다거나 그런 이론화한다거나 그런 의미를 떠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기, 학교 같은 것을 이제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편집의 관점이나 태도를 바꾸는 그런 실천적인 활동도 펼치면서 실제로 일본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일본 사상가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립하게 된 편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 나름대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그 제가 갖게 된 이제 편집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에버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효용성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그러한 제 이론과 또 이제 실제로 제가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에버노트의 어떤 그런 방법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한 그 지식을 토대로 직접 한번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름대로 이제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짧게나마 실습을 해보시면서 제가 그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의문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에버노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는 3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학생 때는 주어진 과목으로 공부만 하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밑에 아이가 저거 해서 잠깐 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예, 그 이미지에 제가 보여둔 대로 찰리 채플린이 이제 톱니바퀴에 끼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살게 되면서 쉽게 잘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부속품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에 빠질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흔히 부모나 이제 교사로부터 조언을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그 조언에 따르게 되고 때로는 그 부모나 교사의 그런 조언을 일방적으로 이제 따라서 뭐 자기가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시 그런 과정을 겪다가 다시 아 그래도 내 삶에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 또다시 이제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에 뭐 많이들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의 선택 기준이 내가 돼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는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자기한테 체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행동으로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뭉크의 그림처럼 우리 스스로 많이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게임이나 여러 가지 현실 도피적인 도박 이런 것들에 탐닉하게 되는 것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말을 그 청소년 때부터 계속 많이 들었었죠. 근데 공부는 잘하시는 분 그리고 즐기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이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 공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물론 대학교 때도 주입식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생태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어떤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도식에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이러한 단일 순환 학습 모델, 제일 순환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하에 어떤 책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면 단일 순환 학습에서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에는 이중순환과 삼중순환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베이트스는 말합니다. 행동하고 결과로 해서 단순하게 그 과정에서 계속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면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성적이 좋아서 뭐
모든 어떤 그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교에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에도 좋은 점수 받고 그렇게 인류 엘리트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상당수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결과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고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회의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 가정과 신념의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기본 가정과 신념의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제 과연 공부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의대의 의대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기본 가정과 신념이 흔들리는 건데요. 그러한 기본 가정과 신념이 흔들리면서 이것이 옳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그런 고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의학 의대를 예를 들어서 뭐 자퇴를 하고 다른 뭐 한의대를 간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중순환 학습 이라고 할 수 있, 그레고리 베이트스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중순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동 결과 행동 결과로 단일 순환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를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얘기하는 삼중순환 학습은 아예 그 신념의 체계 위의 가치, 기본 가정과 신념을 넘어서 어떤 그 세상의 옳은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그 배움의 어떤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했을 때 그 패러다임 쉬프트가 바로 이제 정신 모형, 이제 삼중순환 학습의 형태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게 삼중순환 학습이 되면 그 이 지식 체계랄까 시스템 전체가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자기 삶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삶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학습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체적으로 이중순환과 삼중순환 학습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성찰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자기 자신의 그 내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립한 목표에 따라서 자기의 실천을 추구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이제 편집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데 그 편집의 관점이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생물학자들이 많은 이제 그 학문적 성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생물 자체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어떤 그 기제 DNA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아데닌 뭐 시토닌 뭐 이렇게 염기 서열을 갖다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구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돌연변이 진화를 통해서 생물이 점점 더 이제 확대돼서 더 고등생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한 DNA가 염기를 편집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생물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의 특성 자체가 이러한 편집, 무언가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가공해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어떤 성질, 특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
애초에 본질적으로 뭔가 정보를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행동 패턴에 있어서도 그런 편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이 에 가장 부합하는 어떤 그 관점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삶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인제 그 효과적으로 인제 선택하거나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 조금 그 별도로 우리 사회를 좀 성찰을 해 보면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부모나 교사들이 인제 시키는 대로 그러한 아까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무언가 남들이 주입한 어떤 그 그 목표에 따라서 충실히 암기를 하고 그 암기, 지식, 자기가 보유한 그런 어떤 1차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 평가된 부분을 토대로 자기의 원하는 바의 직업을 얻고 이제 스스로 인제 이 성취를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누구나 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로 소수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뒤처짐으로써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고요. 또 실제로 그 경쟁에서 이기고 리딩하고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쟁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또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그 경쟁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자기 확신이랄까 자기의 분명한 가치가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회죠.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어떤 그 국제 기관에서 인제 조사하는 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순위로 인제 나타나는 걸로 인제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경쟁 지향적인 사회이면서 사회가 각자의 어떤 삶의 목표로 하는 바를 갖다가 지정해 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 체계에 대부분 수능적으로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 그래서 그로 인한 경쟁의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엄청난 사회.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그러한 현실을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 거고, 이제 일본 사회로 넘어가서 이제 마스오카 세이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갖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론화하고 실천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인물은요, 일본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김정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화 심리학자가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식의 편집공학 그리고 지혜 편집술 이런 책들은 일부 번역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 마스오카 세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지식의 거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적인 자부심이 매우 강한 인물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그 일본 사회의 지성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 우리 사회에 이어령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일본 사회에 딱 그렇게 맞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어령 씨가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그러한 위치 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관찰을 했는데요. 자, 그런 마스오카 세이고가 어떻게 이렇게 지식의 거인이라고 불리게 됐느냐? 자, 일본 사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본 사회가 발전해 오는 역사의 과정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잃어버린 소위 20년이라고 말을 하죠. 일본 사회가 한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의 기를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게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견제를 받아서 일본 사회가 이제 그 미국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로 이제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파워가 커졌을 때 그 미국의 견제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구 사회의 어떤 견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일본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 1995년 그 한신 대지진이 있었고, 또 오음진리교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죠. 그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그 사이비교에서 이제 파생돼서 어떤 그 살인가스를 지하철에 이제 유포하는 그런 사건에서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자,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을 겪는 그 시기에 우리 사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카렐 반 볼프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저널리스트가 일본 권력 구조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카렐 반 볼프렌이 내세운 논리는, 자, 책임을 공유한다는 일본적 시스템은 곧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서구적인 어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회의 어떤 집단주의적이고 그 집단주의적인 그러한 일본 사회의 성격을 상당히 질타를 하고, 그 사람을 누구도 그러니까 또 그가 낸 책 중에 또 한 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시스템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이 일본 사회를 이제 충격에 빠뜨리게 된 건데,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시스템이라는 책은 그 일본의 시스템이 국민을 조종하는데 가장 세련된 시스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오로지 그런 시스템의 유지 확대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일본 사회 나름대로 자기가 사상자적 편집자라고 생각한 마스오카 세이고는 이러한 그 볼프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지식의 사상 구조란가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하고는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볼프렌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반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볼프렌의 주장에 대해서 마스오카 세이고는 자신의 책에 대해서 당시에 그 비판을 받았을 때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충격을 받은 그런 충격적인 스스로의 어떤 자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나름대로 치열한 지적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본 사회가 그럼 서구와 나름대로 서구를 자기들은 그 동양이 서세 동점의 시기에 다 식민지화 됐는데 일본 사회는 식민지화 되지 않고 잘 타고 넘었다라고 믿었고, 또 실제로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다라고 일본 사람들 다수가 자부를 했는데, 서구 사회에서 너희 사회는 실제로는 사람들의 자유나 어떤 사회 전체의 행복을 보다는 어떤 주어진 국가의 어떤 그 위상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집단주의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 사회 전체가 그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나 이런 체제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인 건데요. 근데 마소카 세이고는 그러한 서구의 관점이 전통적으로 서구의 철학적인 관점에 이제 기반한 거고 일본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그 지적 도전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어떤 서구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일본 사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어떻게 보면 편집입니다.
그 일본 사회는 그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이제 정교한 자기 논리를 세우려고 시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편집 공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러한 어떤 메타적인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실제로 그러면 그걸 본인이 주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그 편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 즉 편집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책에서 이제 읽는 것에 어떤 지식을 이제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방법은 지식을 그냥 단순히 머리에 넣는 거죠. 그러한 방식도 편집의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뜨개질을 하거나 어떤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그 어떤 기술을 습득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사오카 세이고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편집의 기술들을 그 일본 사회의 어떤 장인, 어떤 그 스시를 잘 만드는 장인, 그리고 어떤 나무 가구를 잘 만드는 장인, 이런 장인을 존경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일부 이론적인 배경에서 끌어들이는데요. 자, 그렇게 다방면의 어떤 기술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범 대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 ECS 편집학교를 만들어서요. 그 편집학교에서 그 각자의 어떤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참여하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그러한 기술들과 자기 관점을 갖고 이제 그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자기 지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어떤 기술과 관점과 지식들을 모아서 그 학교 안에서 어떤 하나의 그 장르에 갇히지 않고 하나의 어떤 분야에 갇히지 않고 함께 서로 그 교류하면서 배우면서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거기서 그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렇게 해서 그런 ECS 편집 학교라고 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지식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일본 사회 전반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을 널리 이제 유포하는 실천적인 노력들을 함께 기울입니다. 그 마사오카 세이고는 여러 가지 그 방송국, 또 여러 그 서점, 그리고 학교 등등 그 미술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과 함께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자신의 관점을 이제 사람들한테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지적인 탐구,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벤트 기획한 그것들을 지난 십수년,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해오면서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어떤 지식을 기술과 접목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식과 기술의 덩어리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조합해내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실천들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편집 공학에서 말하는 그런 편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그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도표에서 보면 그 어떠한 그 인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런 인지 정보를 사람의 뇌 안에서 그걸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블랙박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실천이라는 결과물,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그 인풋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돼서 새롭게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사람의 그런 의식은 어떻게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편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노력들을 여기서
마스오카 세이고는 편집공학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러한 어떤 편집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마스오카 세이고의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실천적인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여러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또 반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계신 서양 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분은 저기 그 테드 그 당신의 삶을 바꾸는 뭐 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그 10분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국제적인 지식의 어떤 공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테드를 창시한 리처드 솔 워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예, 그 테드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이 그 리처드 스월 워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지금 마스오카 세이고의 편집공학, 그리고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분이 상당히 친숙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편집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네, 그 마스오카 세이고가 쓴 인터스코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 리차드 솔 워먼이 그 책의 내용을 뭐 풀어서 쓰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면 홍보를 한 그런 문구인데요. 저기 다음 쪽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자, 리차드 솔 오먼은 그 편집 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편집 공학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그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큰 테두리의 편집을 편집과 편찬으로 나누고,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조작하는, 갖다 붙이거나 떼거나 이제 재결합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 거기 이제 써져 있는 대로 문맥적 편집, 시간적 편집, 정보 편집, 조직 편집, 장면적 편집, 율동적 편집,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이제 편집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요, 쭉 64가지 편집 기법들을 나누어서 마스오카 세이고는 편집공학의 구체적인 어떤 기술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이제 편집의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남겨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그 편집공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정보의 역사, 정보로 이제 정보를 어떻게 그 개체가 받아들이고 생명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가공해서 새롭게 어떻게 진화의 그 소재를 활용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편집의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스오카 세이고가 한 또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벌어지는 역사를 그
의미 있는 정보의 관점에서 그 연대기표로 동양과 서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큰 연대기를 그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그렇게 이제 연대별로 이제 나눠서 쓴 정보의 역사라고 하는 책의 그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방식의 접근법을 통해서 그 정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실제로 그 어떠한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발생했는가, 큰 틀의 이제 거대 담론의 의미에서 이제 역사를 이제 바라보는 어떤 나름대로 그랜드 디자인인데, 이런 어떤 관점은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유발 하라리의 책 같은 관점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일본 사회에서 그 마스오카 세이고가 보여준 어떤 편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잘 보여준 하나의 이제 사례였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범기님 이제 콘텐츠는 다 끝났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편집과 이제 편집 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좀 요령 있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이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제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편집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나가 있고 또 나와 세상, 그 세상의 이제 물질들, 어떤 그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존재하죠.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나와 같이 이제 사유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나 그리고 물질 그리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간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보의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내가 내 삶에서 유의미한 요소들을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것을 그것에 이제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느냐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요소에서 저는 제 삶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에버노트라고 하는 어떤 그 도구는 그, 그,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면 그냥 노트예요. 실제로 그 무한한 자유도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노트입니다. 그 노트가 그러니까 노트의 큰 이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고, 그 카테고리 내 밑에 이제 각각 그 프로젝트성에 이제 자기 개별 노트를 또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그 구상하는 자기 삶의 큰 틀에 어떤 그 중요도에 따른 그 카테고라이징, 자기 범주화를 통해서 각각의 그 노트를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의미 있는 것들을 그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런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일기를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린더 위에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하루 동안 겪었던 또는 일주일간 또 매달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건별로 기술을 하고 실제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계획을 짠다라고 하면 뭐 회사에서의 미팅, 그리고 그 미팅에서 나올 성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정리하는 내용이랑 그런 게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목차를 뭘로 잡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의 중요도를 두고, 예를 들어서 월별로 정리하는 방법, 일자별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작업별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그 애초에 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하는 그 초기의 접근에 의해서 이후의 내용들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초기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세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한 초기의 유기적인 세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편집과 편집공학을 공부를 한 거고요. 그 편집과 편집공학의 요체를 좀 이해를 하면, 아,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초 위에 두고 그 하위 세부 카테고리는 뭘로 잡겠다, 어떠한 그룹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콘텐츠들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스스로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안에 아주 머릿속에 또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체계가 갇혀 있겠지만 사실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억을 제대로 이제 바로바로 아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내 머릿속에서 바로 정리를 할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아,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들을 먼저 그리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 때는 좀 더 호흡하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 온라인 강의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좀 유유적절하게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각자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좀 제가 말하는 관점을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 없이요. 먼저 좀 질문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조금 이제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